예, 장기표입니다. 오늘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어제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좀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은 다 좋은 말들이죠. 회복,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이 완전히 그냥 파괴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 옳은 말씀이고, 또 포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설명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약해야 된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말만 던지려고 하게 하지 하나도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5월 10일에 했던 취임사를 보면 정말 좋은 말 많습니다. 한 개도 안 지켰습니다. 한 개도. 근데 그에 대해서 안 지킨 데 대한 반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딱 이번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주택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무려 58% 올랐습니다. 이 평균이 58%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란 데는 200%도 오르고 300%도 오를 수 있습니다. 평균 50몇 프로 오른다는 것은 이는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그랬는데 두 가지를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요 24번이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하는 자신이 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이미 계속 올라가는데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나마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로 송구하다 그러면 진작했어야 되고 또 정책을 바꾸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집 사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아니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긴다든지 또는 종부세를 많이 매긴다든지 심지어는 또 주택 자금 다 조사를 한다든지 또 1가구 2주택을 못하게 한다든지 말하자면 수요를 줄여가지고 이거를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집이 근본적으로 집을 가져야 될 사람과 현재 주택의 수가 있는데 그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것이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택 문제를 반드시 시장경제, 수요 공급에만 맡길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은 무시하고 이때까지 계속 수요 억제 정책만 강구했다가 이번에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강구했다 이랬는데 그나마 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이 문재인 정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인정이라도 한 것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만이 아닙니다. 역대 정권이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계속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일부러 어디 집값을 올립니까? 오르게 돼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몰려 삽니다. 땅은 전체가 12%는 거예요. 12%인데 인구는 50%가 몰려 사니까 계속 여기 수도권에 몰리니까 수도권에 이 주택 부족 현상이 생기고 그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에만 발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택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교육 문제,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산업과 교육을,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북한은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 하고, 핵 잠수함까지도 만들겠다 하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꼭 이루어가지고 남북 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데 비대면 회의라도 하자. 얼마나 궁색합니까? 북한에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자꾸만 이쪽에서 추파를 던지니까 북한 짝사랑 하니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남북연락사무소 또 보라는 뜻이 또 아주 폭포문서를 한 거 아닙니까?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계속, 저쪽에 안 연락하는데 계속 대화하고 교류하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쪽에서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대북 구걸을 하면 안 된다. 구걸을 하면 할수록 남북 관계는 더 파탄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팬덤 정치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입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탄핵당하게 생겼습니다. 탄핵이 안 되해도 형사 입건돼가지고 형사처벌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다음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 얘기 먼저 하고, 이 팬덤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다 자기 팬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야 자기 지지자들이 있어야 여러 가지로 정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국가적으로는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결국 이 미국의 트럼프 팬덤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고, 마침내는 자기들도 지금 구속되고 있고, 마침내는 트럼프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래 하면 안 되고, 또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트럼프 팬덤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대깨문만이 아니죠. 박사모, 문바, 또 이재명 씨 지지하는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걸 지지하면요, 우선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엉망으로 됩니다. 정말 이거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개인도 망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 그 사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특히 민주주의도 망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즘 주식 말하자면 이 열풍이 아니라 주식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를요 자꾸만 부추기고 있어요. 뭐 개미들이 나서서 무려 뭐 주식가 총액을 44조 원을 개미들이니까 무려 44조 원을 투자했다. 뭐 굉장한 거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3,000원으로 끌어올렸다. 이것도 나라 망칩니다. 나라 망칩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규모 자본들,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갖고 있으면 소비적으로 써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주식을 허락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적으로 기업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면 국가 산업도 발전하고 또 개인도 있는 돈 소비에 뿌리지 안 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또 소득이 또 생기고 이렇게 긍정적인 제도인데, 지금의 이 주식 시장은 이런 주식 시장 본래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도박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도박판. 그러니까 뭐 동학개미랍니다. 옛날에는 개미 투자자들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동학개미. 이거는요 동학농민운동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 한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투기판에 들어가서 투기합니까? 저는 또 이 언론 이거 써주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 말이지, 무슨 놈의 저 개인 투자자들 도박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고 동학을 갖다 붙입니까? 이제 천도교에서요 이거 좀 이 금지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결국은 누가 망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가를 올리고 안 올리고는 이른바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한 10년 전 통계인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손해본 액수가 얼마냐?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이면은 달러로 치면 약 한 560억 달러 됩니다. 560억. 그 개인 투자자들만 60조 막 손해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어떠느냐? 빚내가지고요. 전에는 또 뭐 소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한 사람, 빚내가 주식 투자한 사람,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요즘 이걸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끌어다가 집 사는 걸 뭐 영끌 투자라, 영끌이라 그러는데 이 영끌이 지금 여기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주가라는 것은 완전히요 도박 시장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약간만 기미만 있으면 싹 올립니다. 약간만 기미만 있으면 팍 떨어뜨립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국 경제가 불과 일주일 한 며칠 사이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렇게 합니까? 이 주식 시장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점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발요 주식 투자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가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억 번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그 참 정말 빠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빠져집니다. 계속 돈 벌 줄 압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뭐 돈 많이 벌었다. 그거는요 주식이 올라간 걸 계산하니까 버는 것 같지만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떨어져 보면은 버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주식을 이런 식으로 진짜 투자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위해서 할 때는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요, 설사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 하더라도 도박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풍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감사합니다.